세계 무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나라가 있죠.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던진 나라 중국입니다. 최근에 다른 무기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드론 기술을 개발하면서 영역을 확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중동 국가들이요, 너도 나도 중국산 공격용 드론을 구입하고 나섰습니다. 자, 홍한섭 차장. 중동 국가들 사이에 지금 중국산 공격용 드론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전투기보다 이렇게 그 살상력이나 이런 것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정찰용으로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라든지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는 이 중국산 드론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실제 전투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라크 정부 같은 경우에는 260여 차례 지금 활용을 했고요. 네.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아하. 특히 이라크에서 이 드론에 대한 구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라크가 드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드론이죠. 그러니까 프레데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무슨 소리냐. 이라크 너희에게 안 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거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됐을 수 있겠군요. 네, 이라크가 IS한테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네. 그 여러 도시들을 장악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프레데터 좀 팔아라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IS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네. 미국이 팔질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중국산 드론을 사가지고 IS가 장악하고 있는 무기고라든가 그다음에 지도국 미사일 기지 이런 데를 공격을 해서 네. 상당한 성과를 이제 봤기 때문에 현재 이라크 사례가 이제 중동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이 네. 전부 다 이제 중국산 그 드론을 구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특히 테러 무장단체를 공격하고 또 테러 요인들을 암살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무인 드론, 공격형 드론입니다. 미국의 프레데터가 가장 유명한데 이라크가 구매하려고 했던 이 미국의 무인기 프레데터는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눈독을 들이느냐? 바로 미국의 프레데터는 그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알카에다 간부들을 암살하는데 엄청난 성과를 거뒀던 검증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프레데터가 실제로 테러범들을 공격하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라크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프레데터.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알카에다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에 네. 혁혁한 전공을 올리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러한 드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의 나라들도 그걸 사들이기 위해서 뭐 노력을 많이 했죠. 대표적인 이라크,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인데 네. 군사용으로 파는 것은 미국이 전부 다 거절했습니다. 네. 군사 기밀이 유출될 아하. 우려가 있다. 이래 가지고 이제 거부를 했고, 뭐 프레데터 하면 역시 이제 최고 속도라든지 고도, 대당 가격도 한 400억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금 뭐 세계 최고의 무인 공격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미국의 판매 거절 때문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은 중국산 공격형 드론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모양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실장님. 그런데 네. 성능도요, 그닥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네. 거의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이렇다면 중동 국가들이 중국산 공격형 드론을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프레데터 첫 번째 모델하고 비교해 주는 것이고, 네. 프레데터 B, C로 가게 되면은 네. 성능이 아주 달라집니다. 현재 프레데터 C 같은 경우 어벤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최고 속도가 한 900km 이상 되고, 스텔스 기능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스트레스기고 고도도 한 15km 올라가고, 아하. 해당 가격도 한 2,000억 가까이 하니까 네. 그 성능이 중국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성비로 봤을 때 중국산이 상당히 그 중동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네. 중국산을 사는 것이지 아마도 이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차이가 있고 네. 해당 가격으로 봤을 때 성능이 비슷하면은 한 40% 가격밖에 안 되니까 아하. 얼마든지 이렇게 그렇군요. 매력이 있는 그런 무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 사우디 역시 이 미국으로부터 공격형 드론을 구매하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우디 역시 중국의 무인 드론을 구매를 했는데
윙룽2라는 공격형 드론입니다. 이걸 30대나 구매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해외에 드론을 팔기 시작한 이후에 네. 최대 규모의 거래를 사우디와 한 거죠. 아하. 사우디 하면은 이제 중동에서 뭐 미국의 뭐 맹방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맹방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조차도 중국산 드론 공격기를 사들인 겁니다. 이 윙룡2라는 이 드론은 미사일을 최대 480km까지 적재를 할 수 있고 네. 32시간 동안은 그냥 비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성능을 갖고 있는 드론입니다. 네. 자, 중국이요. 이 드론 기술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 해군의 이른바 벌떼 드론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드론봇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먼저 미군의 벌떼 드론 작전 수행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작은 벌떼들처럼 많은 작은 드론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목표물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가서 공격을 하게 되면 목표물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실제 드론이 운영하는 장면을 그래프로 보는 모습인데요. 파리떼나 벌떼처럼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수백 대의 드론들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서 일제히 공격하는 미군의 벌떼 드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술을 중국도 자본력을 도입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중국산 드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땅 위에 수백 대의 드론을 깔아놓고 동시에 이 드론들을 쏘아 올려서 목표물을 향해서 자폭 내지는 폭탄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국의 벌떼 드론 기술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드론 크기가 네. 한 수십 센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저걸 갖다가 대공 미사일 가지고 맞출 수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포로 맞춘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항공모함을 공격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돈 몇 푼 안 들이고 미국의 정말 수십조 원 하는 항공모함을 이제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가격을 싸게 공급하면서 기술력은 비슷하게 유지를 한다면 중동 국가들의 무기 구매, 굳이 비싼 미국산 무기를 살 이유가 없게 되겠어요. 그러나 질적 차이가 있고, 아까 폭탄 적재량이 이제 중국산이 480kg니까 상당하다 생각하는데, 네. 어벤져는 1.5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하. 분명한 차이가 있죠. 성능의 차이는 있군요. 그런데 또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또 그것도 무시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중국에 밀릴 수 없다. 우리도 이제 좀 규제를 완화해서 드론을 네. 수출하자 이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또 미국의 기본적인 그 입장은 그 군사의 어떤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외국 유출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드론 문제뿐만 아니고 드론, 전투기, 그다음에 미사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그 미국의 어떤 첨단 무기를 외형부터 굉장히 비슷하게 해가지고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 잡는 이런 양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 중국의 어떤 그 제조업 굴기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아하. 그래서 이게 무역 전쟁의 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북한이 우리 대통령하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빛나는 조국을 공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018년도 모양을 드론으로 썼습니다. 네. 그걸 이제 컴퓨터로 얼마 조정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벌떼 드론으로 우리 군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도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군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공격용 드론 시장을 점령한 중국. 자, 미국까지 긴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조금 전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금지하고 미국인의 북한 여행도 금지한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도착하자마자 작심한 듯 종이를 꺼내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Upon my return to Washington, D.C. next week, I've been directed by Secretary of State Pompeo to review United States policy on humanitarian assistance provided to the DPRK. 또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will also review American citizen travel to DPRK for purposes of facilitating the delivery of aid and ensuring that monitor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an occur.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셈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북한 비핵화가 전혀 진척이 없다며 내년 3월까지는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2, 3월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비핵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2019년 전체, 또 2020년까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내년 2월부터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 지금의 기조가 틀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비핵화 돌파구를 모색하는 한편 모레부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을 비롯한 남북 협력 사업 제재 면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지난 한 달을 돌이켜보면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은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지인이 받던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지요. 민주당이 오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갔던 그 시각, 그의 지인도 바로 옆방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습니다. 그러고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 등의 진행 상황을 묻습니다. 이를 놓고 김 수사관이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가 연루된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방문했을 당시 최 씨가 조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후 3시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을 찾았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조사실에선 이미 오전 9시 반부터 최 씨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 수사관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적 정리를 위해 자신이 작성한 첩보로 시작된 사건들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려고 경찰청을 방문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김 수사관은 당시 최 씨가 경찰 수사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사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리스트를 공개하자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강지혜 기자, 청와대는 어떤 설명으로 반박했습니까? 네, 조금 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곳 춘추관을 찾아 반박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김태우 수사관 보고서 문건은 아무런 지시 없이 본인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문건 중 상당수는 특검반장 등 윗선에 보고되지도 않았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 동향을 보고하자 특검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며 첩보 수집 중단을 지시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비위 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상황인데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위법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요. 검찰은 반나절 만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공식 브리핑을 갖고 김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이 김 수사관 말에 휘둘리고 있다며 앞으로는 본인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징계 결과를 놓고 법원은 또 둘로 쪼개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재판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3명입니다. 또 법관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장님, 오늘 법관 징계위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징계위 결과를 두고 판사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을 당한 차성환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과 SNS에 법관 탄핵에 대한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이라며
함께할 판사들은 연락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관 징계는 최고 정직 1년까지 가능한데 정직 6개월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엔 정직은 판사에게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은 법관들은 불복 소송을 낼 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치라 알아차리기 불가능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 위험성을 황아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월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형제의 사망사고, 같은 달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의 참변, 모두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참사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수사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 중에 그 가스 사건도, 가스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보일러 배기가스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배기통 청소가 안 돼 안쪽에 그을음이 쌓이면 유독가스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기통이 찌그러져 막히거나 연결 부위가 헐거워지면 가스가 집안으로 역류할 위험도 커집니다. 지난 3년간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16건, 사망자는 10명에 이릅니다. 일산화탄소는 농도가 200ppm이면 두세 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생기고 800ppm이면 45분 만에 메스꺼움과 구토 증세가 나타납니다. 펜션 사고 현장에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농도는 155ppm이었지만 그전 농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인지하기가 힘들어요. 일산화탄소는 조금만 흡입해도 위험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등과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신도시가 태어납니다. 경기도 과천, 하남, 남양주 그리고 인천 계양 등 4곳에 신도시를 짓고 주택 12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돈줄을 죄고 세금을 높여 집 사겠다는 의지를 줄이는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더 짓는 3기 신도시 구상이 더해진 겁니다. 먼저 홍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4곳이 공개됐습니다.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1기와 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게 될 3기 신도시 중에선 남양주 왕숙지구가 1134만 제곱미터로 가장 크며 6만 6천 호가 공급됩니다. 이어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그리고 과천 순으로 규모가 큽니다. 출퇴근용 베드타운이 아닌 이른바 자족도시로 건설하려는 계획에 따라 기업과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기존보다 2배 넘게 확보했습니다. 또 모든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공원 녹지는 기준 대비 1.5배로 마련됩니다. 발표된 택지 중 7곳은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번 발표엔 박원순 서울시장 등 7명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정부 단독으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의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 조율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소규모 택지는 2020년, 중대규모 택지는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11만 호 규모로 제3차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3기 신도시 4곳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남양주는 환영했지만 과천에선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값이 오를 것이냐 반대로 위협받느냐에 따라 엇갈린 겁니다. 권솔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3기 신도시 지정 소식에 주민들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시골스러웠던 그런 면이 있는가 반면에 이제 나중에는 강남처럼 정말 개발된 정말 신도시가 될 것 같아요.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은 좋지. 복지 향상이랄 지적 발전에서 좋은. 하남 교산지구 인근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습니다. 편하고 나서 전화 통화만도 한 거진 15통에서 20통을 받은 사람들이 들떠있는 기분입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다가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과천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천에 소형 임대주택이 많이 생겨 집값이 떨어질 걸 우려하는 겁니다. 여기 신도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떨어진다고 거기는 좀 안 되겠어요. 전문가들은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3, 4년 뒤에도 수요가 살아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외곽으로 수요가 이전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수급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신도시 공급의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채널A 뉴스 권소리입니다. 네,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른자 땅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에도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삼성동 코엑스 옆에 그리고 대치동 입시학원과 옆에 공공주택 3,000채가 들어섭니다. 어떤 곳인지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입니다. 병원 일부는 신내동으로 이전됐지만 주차장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옆엔 강남권 최대 상권으로 꼽히는 코엑스가 있고 조만간 569m 높이의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7,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에 공공주택 8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 주목받는 곳은 하나 더 있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동부도로 사업소입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2,200가구 공공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양재천을 낀 5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겁니다. 당초 인근의 세택 컨벤션 센터와 연계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두 곳 모두 202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주변의 주거 환경이 악화된다라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서 실제 추진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강남권 두 지역을 포함해 수도권의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 3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교통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런데 2기 신도시 두 곳에 직접 가봤더니 아직까지도 서울 도심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다면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박수유 기자입니다. 출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교통지옥 오명을 벗지 못한 경기 김포 한강 신도시입니다. 정부는 김포와 서울 방화를 잇는 지하철 한강선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교통이 취약한 건 아직 사실이거든요. 내년 7월 개통으로 지금 나와는 있는데 일단 1차에서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과 가까운 2기 신도시 인천 검단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단이 발전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양에다가 신도시를 내버리고 검단 주민으로서는 솔직히 마음이 좋지만은 않죠. 정부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C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을 지나는 GTX B 노선은 내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양 강화 고속도로를 빨리 추진하고 신분당선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결국 신도시 교통대책 성패 여부는 속도감 있는 시행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어제 발생한 강릉 펜션 사고 소식입니다. 사고 이틀째인 오늘 현장에선 합동 감식이 계속되는데요. 경찰은 학생 3명의 사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잠정 결론 내고 일산화탄소가 새 나온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감식 반원들이 보일러 연통 주위를 살펴봅니다. 감지기로 일산화탄소 농도도 측정합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가스보일러는 국과수의 정밀 감식을 위해 해체됐습니다. 경찰은 보일러를 시험 가동한 결과 어긋난 보일러 연통 사이로 다량의 연기가 실내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학생들 체내에서 고농도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다며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고 펜션 주인 김모 씨를 상대로 이틀째 조사 중입니다. 40%가 넘으면은 치사량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요. 48%, 55%, 63%가 나온 것으로 일단 판단됩니다. 문제의 보일러는 2013년 펜션 건물이 지어질 때 함께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을 짓고 올 초까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던 건물주는 보일러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이 진짜 살았던 사람이 다 기억하나요? 펜션에 LPG 가스를 납품하던 업체 역시 매년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은 1년에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가스 누출되는 것도 보죠. 사고 원인으로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보일러가 지목된 상황에서 책임 소재를 놓고 상당한 난항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의식을 잃었던 학생들은 현재 병원에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일부 학생들은 걷거나 대화를 할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학생들은 이틀째 집중적으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학생 5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강릉 아산병원의 경우 2명이 의식을 회복하고 1명이 목소리를 내는 등 일부 학생들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까지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1명이 반응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한 단어씩 그냥 따라하는 정도까지는 일부 호전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원주 기독병원으로 이송된 학생 2명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숨진 학생 3명의 시신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오후 늦게 서울로 옮겨졌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입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이 잘못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응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이번에 참변을 당한 학생들처럼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집중 공급해주는 특수 치료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릉을 비롯해 이 치료실을 갖춘 곳은 전국적으로 따져봐도 별로 없는데요. 그 실태를 이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식불명이었던 학생들 중 2명이 펜션에서 강릉 동인병원으로 이송된 건 어제 오후 1시 30분쯤입니다.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다시 병원을 옮겨야 했습니다. 특수탱크로 고농도의 산소를 환자에게 집중 공급하는 고압산소 치료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빨리 고압산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헬기까지 동원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40분쯤. 처음 신고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고압산소 치료를 받은 겁니다. 지난 5년간 가스 중독으로 숨진 사람은 매년 3명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압 산소 치료실을 하나라도 보유한 병원은 전국에 26개뿐입니다. 이번 사고가 난 강원도는 병원 3곳에서 치료실을 갖추고 있지만 전북, 울산 등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2곳밖에 없습니다. 일산화탄소의 중독에 의한 다수의 사상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겼을 때 치료가 가능한 현재 의료기관에서로 볼 때는 강릉과 원주 정도가 설치 비용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데다 보험 수가가 낮아 도입을 꺼리는 병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수요를 조사한 뒤 필요하면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과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일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는데 인체에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엔 연탄가스 중독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일산화탄소 중독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립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보일러에서 연소된 폐가스가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한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60ppm이었던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10여 초 만에 4000ppm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이 정도 농도에 노출이 되면 사람은 1시간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하면서 산소 공급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초기엔 두통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다가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무시무시한 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것,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지난 7월에 영업을 시작했지만요. 현재까지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전점검이 늦어진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강릉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안전점검 업무가 강릉시청 농정과에서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 펜션 내부는 못 들어가 봤지만 밖에서 현장은 보고 왔다. 강릉보건소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 관계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1월에는 점검하려고 했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 해명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 없었던 또 다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네,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중독돼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주택에까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 경보기만 설치가 돼 있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인터넷상에서 6,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펜션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아요. 사건이 있고 나서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부가 얼마 전에 야영시설 같은 곳에서는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난 9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캠핑장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펜션은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문체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릉 펜션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쪽 법령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네, 사고가 난 펜션의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가 돼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니까 농수산부 관할이다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농식품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민박업 시설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책이란 말은요, 그 일이 터지고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다는 뜻임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내놓는 대책이란 말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남들과 다른 심정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사고 펜션에서 묵었던 숙박객들인데요. 피해 학생들이 발견된 201호에 2달 전 묵었던 투숙객을 신선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요 안쪽으로 여기 보일러실 들어가는 여기가 지금 살짝 보일 거예요. 저기 문이. 이게 보일러실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난 10월 12일 직장 동료 6명과 함께 이 펜션 201호에 묵었던 이용준 씨. 자신이 묵었던 바로 그 방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 당사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보일러라는 정말 어느 가정에나 다 있는 건데 저게 저렇게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다 저런 상황에 처할 수 있는가도 너무 좀 어이가 없고. 펜션에 도착하자마자 보일러를 켰다는 이 씨는 문제의 보일러 배관은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잠들기 전 보일러를 끈 덕분에 화를 면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리 손바닥에 보면 열이 쉽게 안 식잖아요. 이게 살짝 열어놨는데도 덥다고 하셔서 보일러 끄겠습니다 하고 보일러를 껐어요 제가.
과거 펜션을 소개했던 자신의 SNS 글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 씨는 이번 사고를 당한 학생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저희는 뭐 다행히도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고 왔지만서도 그분들에 대한 진짜 안타까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부산의 아파트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통합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월급이 줄어서 경비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그만둘 처지에 놓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통합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 이곳에서 일하던 경비원들의 월급은 18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경비원들은 월급을 깎는 건 사실상 그만두라는 얘기라며 110명 가운데 98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삶의 질이라 해서 시간을 작게 일하는 까지는 좋은데 몇 년 동안 했는데 충격이지. 금액을 너무나 잡으려니까. 관리사무소 측은 다른 아파트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통합 경비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파트 경비원 숫자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이 아무래도 나가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또 오거든요. 적지 않은 주민들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관리비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한국 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인 분리에 동의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한국 GM 노조가 인천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8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이 GM 측과 밀실 협상을 벌여 한국 GM의 법인 분리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노동자원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주주 추계는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법인 분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던 산은은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 GM의 법인 분리로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산은의 설명입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신설 법인을 중형 SUV와 CUV 차량 연구 개발 거점으로 지정해 최소 10년간 유지하기로 GM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에 그쳐 법적 구속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법인 분리 이후 생산시설 철수를 우려하는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서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는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올해 11월까지 한국 GM의 생산 대수는 41만여 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7% 감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다음 주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을 앞두고 과천에서 청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작품 이송 작전이 한창입니다. 국보급 미술품들의 132km 이삿길을 김혜지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선두에선 호송 차량을 따라 무진동 탑차 4대가 줄지어 길을 떠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합니다. 과천을 출발한 차량의 목적지는 다음 주 문을 여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전체 소장품의 약 절반인 4천여 점을 3년에 걸쳐 옮기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최대 규모 이송작전이 한창입니다. 차량에 나눠 실린 건 3중 보안 시스템의 수장고에서 나온 미술품 31점, 김한기의 초가집, 이중섭의 호박 등 국보급 작품도 포함됐습니다.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린 뒤 변질되지 않도록 중성지로 꼼꼼하게 감싸고 작품 크기에 따라 맞춤 제작된 골판지 상자로 밀봉했습니다. 유리가 있는 작품들은 유리 보호제를 발라야 될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타이백이나 아니면 그라싱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2차 포장을 하고 특수 설비를 갖춘 무진동 차량에 실리는 작품들. 이건 공기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 충격이 없습니다. 차량 안에 차곡차곡 작품을 옮겨 자리를 잡은 다음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벨트로 고정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새 집. 작품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은 턱을 넘을 때도 조심 또 조심입니다.
지금 막 도착한 미술품들이 차에서 내려지고 있는데요. 미술품들은 수장고로 옮겨진 뒤 다시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사를 마친 작품들은 최종 보존 처리 및 상태 조사를 거쳐 개방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등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관람객들을 만납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최기호 전 전북교육감은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2010년 9월 종족을 감췄습니다. 지난달 붙잡힐 때까지 8년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건 신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 공사 사장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도피 시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폰,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 및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에게 4억 9천만 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했고 최 전 교육감은 이 돈으로 인천 시내 아파트 3곳을 돌며 은신 생활을 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자신을 교수라고 소개하며 테니스와 골프 등 동호회 활동으로 친분을 쌓는가 하면 주식 계좌 5개를 돌려가며 억대 주식 투자도 했고 미용 시술까지 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빌려준 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약 7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도피 기간 중에도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병 치료를 위해 친동생과 동생 부하 직원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 84곳에서 천여 차례 진료와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정 수급받은 요양급여 비용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피 과정에 친동생인 최 전 사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전기 자동차만 만드는 테슬라, 그리고 민간이 만드는 우주 탐사 스페이스X. 손대는 일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의 아이콘 앨런 머스크. 그래서 영화 아이언맨의 실존 모델이기도 했죠. 그가 2년 전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LA 교통체증이 나를 괴롭힌다. 지하 터널을 뚫을 거야. 농담 같은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Right now I'm working in LA driving, so when it takes 2 hours to get 10 miles, you know there's something wrong.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1년간 준비한 대안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땅속의 터널을 뚫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것. I think finally there's something that I think could solve the goddamn traffic problem. 터널에 깔린 레일 위로 전기차가 자율주행하는 방식으로 자기장을 이용해 시속 24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캡슐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으로 이 사람과 자동차를 태운 캡슐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 캡슐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상과 지하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1차로 개통한 터널은 스페이스X 본사 주차장에서 LA 국제공항 방향의 2km 구간으로 머스크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에도 터널을 뚫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종 목표는 지하 터널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비행기보다 빠른 시속 1200km로 달리는 하이퍼루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